안녕하세요. 책 읽는 시간 15분입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책은 마션이고요. 저자는 앤디 위어, 출판사는 RH 코리아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지 기록 6 화성일제. 아무래도 B 됐다. 그것이 내가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론이다. 나는 B 됐다. 내 인생 최고의 시간이 될 줄 알았던 한 달이 겨우 엿새 만에 악몽으로 바뀌어 버렸다. 이 기록을 누가 읽기나 할지 모르겠다. 결국엔 누군가가 발견할 것이다. 아마 지금으로부터 100년쯤 후의 말이다. 공식적인 기록을 위해 밝혀두자면 나는 6화성일제에 죽지 않았다. 다른 대원들은 분명히 내가 6화성일제에 죽은 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들 잘못이 아니다. 아마 조만간 나의 국장이 치러질 것이고 위키피디아에서 내 이름을 검색하면 이렇게 나올 것이다. 마크 와트니는 화성에서 사망한 유일한 인간이다. 그리고 10중 8구 그것이 현실이 될 것이다. 나는 이곳에서 죽을 게 확실하니까. 다만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6화성일제에 죽지 않았을 뿐이다. 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RS 프로그램? 세계 최초로 인간을 다른 행성에 보내어 인류의 한계를 확장하네 어쩌네 하는 목적을 가진 인류의 화성 진출 프로그램이다. RS-1 탐사대의 대원들은 임무를 수행하고 영웅이 되어 귀환했다. 그들은 가도 행진을 하고 명예와 전 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얻었다. RS-2 탐사대 역시 화성의 다른 지역에서 같은 임무를 수행했다. 그들은 고국에 돌아가 진심 어린 박수와 따뜻한 커피를 대접받았다. RS-3 탐사대, 그것이 나의 팀이다. 뭐 딱히 나의 팀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우리 팀의 책임자는 루이스 대장이니까. 나는 일개 대원이었을 뿐이다. 솔직히 말하면 대원들 가운데서도 가장 꽁무니 서열이었다. 나 혼자 남아야만 우리 팀의 대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단 말이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대장이다. 우리 탐사대 대원들이 늙어 죽기 전에 이 일지가 발견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들이 모두 무사히 지구로 돌아갔을 거라 가정하고 몇 마디 남기겠다. RS-3 탐사대 여러분, 혹시 이 글을 읽게 된다면 이 일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내가 그 입장이었더라도 똑같이 했을 겁니다. 나는 여러분을 원망하지 않으며 여러분이 살아서 정말 기쁩니다. 비전문가들이 이 글을 읽게 될 수도 있으니 화성 탐사 임무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우리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즉 보통 우주선을 타고 지구 궤도에 있는 헤르메스호까지 갔다. 모든 RS 탐사대는 화성에 갈 때와 화성에서 돌아올 때 헤르메스를 이용한다. 헤르메스는 아주 크고 값비싼 우주선이므로 미 항공 우주국, 즉 나사는 딱 한 대만 건조했다. 우리가 헤르메스에 도착해 우주 여행을 준비하는 동안 추가로 4번의 무인 보급 계획을 통해 연료 및 식량 보급이 이루어졌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우리는 화성을 향해 출발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속도가 아주 빠르진 않았다. 무거운 화학연료를 연소시키고 화성 천위 궤도를 계산하던 시대는 지났다. 헤르메스는 이온 엔진으로 움직인다. 이온 엔진들이 우주선 뒤쪽으로 아르곤을 정말 빠르게 내뿜으면 아주 미미한 가속도를 얻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온 엔진은 반응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소량의 아르곤으로 끝까지 지속적으로 가속도를 얻게 해준다는 점이다. 그 미미한 가속이 장시간에 걸쳐 계속되면
놀랄 만큼 속도가 빨라진다. 우리가 얼마나 재미있게 여행을 했는가 하는 이야기로 분위기를 띄울 수도 있지만 그러고 싶지 않다.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들려줄 기분이 아니다. 124일 동안 서로 목 졸라 죽이는 일 없이 무사히 화성에 도착했다고만 해두겠다. 거기서 우리는 MDV, 즉 화성 하강선을 타고 화성 표면으로 내려갔다. 기본적으로 MDV는 가벼운 추진기와 낙하산들이 탑재된 거대한 깡통이다. 역할은 오직 하나. 6명의 인간들이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화성 궤도에서 화성 표면까지 내려가게 하는 것이다. 이제 화성 탐사 임무의 진짜 비결을 밝히겠다. 바로 우리의 모든 물품을 사전에 구비해 놓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총 14번의 무인 보급 계획을 통해 화성 탐사 활동에 필요한 모든 물자가 이미 쟁여져 있었다. 나사 사람들은 보급품을 대체로 한 구역에 착륙시키려고 최선을 다했고 실제로 그 부분에서 꽤 성공한 편이었다. 보급품은 인간처럼 다치기 쉬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땅에 아주 세게 충돌해도 괜찮다. 단 사방팔방으로 튕겨나가기 쉽다. 당연히 나사는 모든 보급품이 화성 표면에 온전하게 도착했으며 각 컨테이너들이 파열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우리를 화성에 보내지 않았다. 화성 탐사 임무는 보급 작전을 포함해 처음부터 끝까지 대략 3년이란 기간이 소요된다. 사실 RS-2 탐사대가 지구로 귀환하고 있을 때 이미 RS-3 탐사대의 보급품이 화성으로 보내지기 시작했다. 사전 보급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 MAV다. MAV, 즉 화성 상승선 말이다. 그것은 우리가 화성 탐사 임무를 완수한 후 헤르메스로 돌아갈 때 사용할 이동 수단이었다. MAV는 연착륙을 했다. 또한 MAV는 당연히 휴스턴과 끊임없이 교신을 했다. 만약 MAV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었다면 우리는 착륙하지 않고 화성을 지나쳐 다시 지구로 돌아갔을 것이다. MAV는 꽤 멋진 녀석이다. 사실 화성에 가져온 수소는 화성 대기와 일련의 깔끔한 화학 반응을 일으켜 1kg당 13kg의 연료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그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다. 탱크를 가득 채우기까지 24개월이 걸린다. 그래서 나사는 우리가 도착하기 훨씬 전에 MAV를 보내놓았던 것이다. 이제 MAV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내가 얼마나 망연자실했는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일련의 기막힌 사건들로 인해 죽을 뻔했다가 그보다 훨씬 더 기막힌 사건들로 인해 살아났다. 화성 탐사대는 최대 시속 150km의 모래 폭풍에 대비한다. 따라서 시속 175km의 모래 폭풍이 우리를 습격하자 당연히 휴스턴에서는 몹시 불안해했다. 우리는 거주용 막사의 공기가 다 빠져나갈 경우에 대비해 모두 비행용 우주복을 입고 막사 한가운데 웅크리고 있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막사가 아니었다. MAV는 일종의 우주선이다. 따라서 민감한 부품들이 많다. 어느 정도의 폭풍은 견딜 수 있지만 모래바람을 한없이 맞게 해선 안 된다. 모래폭풍이 1시간 30분 동안 계속되자 나사에서 임무 중단 명령이 내려왔다. 한 달짜리 임무를 겨우 6일 만에 포기하는 것은 아무도 원치 않았지만 MAV에 그 이상의 시련이 가해지면 우리는 모두 그곳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될 게 분명했다. 우리는 거주용 막사에서 나와 모래폭풍을 뚫고 MAV까지 가야 했다. 그것도 위험한 일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모두가 성공했다.
나만 빼고. 거주용 막사에서 헤르메스로 신호를 전달하는 우리의 주 통신 접시 안테나가 지지대에서 떨어져 나와 광풍에 실려가면서 낙하산으로 돌변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신 안테나 배열을 치고 지나갔다. 그리하여 길고 가느다란 막대형 안테나 하나가 내게 거꾸로 꽂혔다. 그것은 마치 총알이 버터를 관통하듯 내 우주복을 뚫었고 뒤이어 나의 옆구리까지 찢어 놓으면서 내 평생 최악의 통증을 안겨주었다. 배에 강력한 펀치를 맞은 것처럼 횡격막에 경련이 일고 우주복의 압력이 빠져 귀가 찢어질 듯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난다. 내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속수무책으로 나를 향해 손을 뻗고 있던 조한슨의 모습이었다. 그 후 나는 내 우주복에서 울려대는 산소 경보를 듣고 깨어났다. 끊임없이 삑삑 울려대는 그 불쾌한 소리가 결국 이대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간절하고도 깊은 갈망으로부터 나를 흔들어 깨웠다. 모래 폭풍은 사라졌다. 나는 모래에 거의 완전히 파묻힌 채 엎어져 있었다. 어렴풋이 의식이 돌아오면서 왜 내가 확실하게 죽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안테나는 우주복과 내 옆구리를 뚫고 들어오다 골반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주복에는 구멍이 하나만 뚫려 있었다. 나는 꽤 멀리 날아갔다가 가파른 언덕에서 굴러 떨어졌다. 그러다 엎어진 채로 착지하면서 안테나가 완전히 사선으로 각도를 틀어 우주복의 구멍을 크게 비틀어 놓았다. 덕분에 공기 유출이 줄었다. 그러고 나서는 내 상처에서 흘러나온 방대한 피가 그 구멍으로 들어갔다. 우주복의 구멍 부분에 도달한 피는 앞으로 새어나가는 공기의 흐름과 외부의 낮은 기압으로 인해 순식간에 수분을 빼앗기고 끈적거리는 찌꺼기만 남았다. 피는 계속 흘렀지만 역시 계속 찐득한 찌꺼기만 쌓여갔다. 결국 그 찌꺼기가 구멍 주위의 틈을 막으면서 공기의 유출은 우주복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떨어졌다. 우주복은 기막히게 제 역할을 해냈다. 압력이 줄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지속적으로 내 질소 탱크에서 공기를 빼내 압력을 채운 것이다. 공기 유출이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줄고 나자 이제 우주복은 새로운 공기를 천천히 유입시켜 빠져나간 공기를 메우기만 하면 되었다. 얼마 후 우주복의 CO2 흡수 기능이 한계에 도달했다. 실제로 생명을 좌우하는 것은 CO2 흡수 기능이다. 산소를 얼마나 가져가느냐가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제거할 수 있느냐가 생명 유지의 관건이라는 얘기다. 거주용 막사 안에는 산소 발생기가 있다. 이산화탄소를 분해하여 산소를 되돌려주는 커다란 장비다. 그러나 그것은 휴대가 불가능하므로 우주복은 일회용 필터로 화학적 흡수를 하는 단순 프로세스를 이용한다. 내가 너무 오래 잠들어 있었던 탓에 나의 필터들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우주복은 문제를 감지하고 공학자들이 사혈이라고 부르는 비상 모드에 돌입했다. CO2를 분리 배출할 방법이 없어지자 아예 공기를 화성 대기로 배출시키고 그 자리를 질소로 메우기 시작한 것이다. 이미 구멍이 난 데다 사열까지 이루어지자 순식간에 질소가 바닥났다. 남은 거라고는 나의 산소 탱크 뿐이었다. 그리하여 우주복은 나를 살리기 위해 남아있는 유일한 방법을 택했다. 순산소로 공기를 메우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나는 산소 중독으로 죽을 판이었다.